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년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외아들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겨우 35의 나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꿈이기를 바랐고, 밤이 되면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준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준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준호가 고등학생 때였죠. 그때부터 저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파출 청소를 다니면서도 아들 얼굴만 보면 힘든 줄 몰랐어요. 준호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장학금 받으며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견 기업에 취직해서 반듯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3년 전 회사 동료였던 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연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첫인상부터 왠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준호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그 아이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형식적이었고 미소도 입가에만 머물 뿐 눈빛은 차가웠어요. 준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서연이 쪽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별로 없다고 했어요. 외롭게 자란 아이구나 싶어서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였어요. 서울 외곽의 30평짜리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감격해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꼭 효도할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보금자리를 꾸렸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서연이는 여전히 저에게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명절 때 오면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인사였고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눈빛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한테 전화하면 아들은 늘 밝게 대답했지만 뒤에서 서연이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전화 또 왔어? 매일 전화하시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 아들이 힘들어질까 봐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겉보기엔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둘 다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저녁 7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았죠. 혹시 김준호 씨 보호자이십니까?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제가 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 심장이 이미 불길한 예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디 병원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병원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는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준호는 어떻게 됐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서연이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했어요. 유족분이십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방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간호사가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준호는요? 우리 준호는요? 제가 물었지만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되었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저는 곡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영정사진 속 아들의 환한 미소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눈물도 거의 흘리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내내 그 아이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좀 이상하지 않아? 저도 그 말이 들렸지만 뭐라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남아있던 준호의 흔적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안경, 옷장에 걸린 셔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들만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옷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소리 없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을, 왜 그렇게 착한 내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원망도 했고 하늘도 원망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누르기에 문을 열었더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서연이는 소파에 앉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러 온 손님처럼 집안을 훑어보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내밀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준호 일로 처리할 게 남아 있어? 아니요. 서연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준호 오빠한테 사주신 아파트요. 그게 법적으로는 저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할 때 공동 명의로 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동 명예?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준호한테 너 명의로 해놓으라고 했었는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서연이랑 공동 명의로 바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이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동의가 필요해서 왔어요. 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준호 오빠 없이 혼자 그 공간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새로 시작? 아들이 죽은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새 출발을 생각한다고? 저기 서연아.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거야. 준호한테 물려주려고 산 집이라고. 그런데 그걸 지금 팔겠다는 게 말이 돼? 서연이는 제 말을 차단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재산이에요. 어머니께서 준호 오빠한테 주신 거지, 저한테 직접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준호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은 자동으로 제 소유가 됐어요. 상속법상 배우자가 우선이니까요. 그 냉정한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 내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서연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서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집을 팔면 최소한 몇 억은 되잖아요. 그 돈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너 지금 준호가 죽어서 기뻐? 재산 생겨서 좋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 말에 잠시 표정이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준호 오빠 잃어서 슬퍼요.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나이 드셨으니 연금이라도 받으시겠지만 저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아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제가 소리쳤어요. 내가 준호 아내라는 게 부끄럽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연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어머니께 예의상 알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꼭 결정해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내 아들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며느리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한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서연이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법적으로는 제 재산이에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평생의 피땀이 담긴 그 아파트를 저 아이가 팔아버리겠다고요? 준호를 위해 장만한 집인데 준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을 낯선 사람에게 넘긴다고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 제가 돈을 내서 산 집인데 며느리가 팔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집이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며느리 소유가 맞습니다. 증여세를 어르신이 내셨다 해도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어요. 며느리분이 집을 처분하는 걸 막을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돈을 냈다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증거가 있다면 증여 취소 소송을 걸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 명의로 등기가 완료됐고 게다가 며느리분이 법적 배우자였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저는 차를 내밀지도 않고 바로 물었어요. 서연아, 정말로 그 집을 팔아야겠니? 다른 방법은 없겠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심했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 집에서는 준호 오빠 생각만 나서 못 살겠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팔지 말고 새를 놓는 건 어때? 전세로 놓으면 목돈도 들어오고 넌 다른 데 살 수 있잖아.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완전히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 집인데 제가 어떻게 하든 제 마음 아닌가요? 그 말에 제 참을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내 집? 내가 무슨 돈으로 그 집을 샀는데? 내가 50년 넘게 허리 휘어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준호한테 물려주려고 산 거지. 내 남의 집 여자한테 주려고 산 게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저 남의 집 여자 아니에요. 준호 오빠 아내였어요. 법적으로 정식 배우자였다고요. 그 순간 저는 서연이의 본 모습을 봤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자비한 사람. 처음부터 저는 옳았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조건이 괜찮은 남자를 만나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재산을 챙겨서 다른 인생을 살려는 거죠. 서연아, 너 준호 사랑했어? 정말로?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어머니, 그 대답에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준호를 조건으로 본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던 겁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그 집을 팔든 말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준호 엄마로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정말로 아파트를 팔았어요. 소식을 들으니 5억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그 집이 5억이라는 숫자로 환산되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돈을 들고 서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연락처도 바꿨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거죠. 저는 그 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재산까지 빼앗긴 배신감이 더해져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준호의 사진만 들여다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왜 날 두고 갔니? 왜 그런 여자를 만났니? 원망도 했고 아들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10년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준호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을 챙겨 먹고 산책도 나갔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년 만에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뵙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만나자는 거야? 저는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앞에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누르기에 인터폰으로 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예전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저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어요. 대체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했거든요.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자 서연이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어요. 저는 차도 내주지 않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2년 만에 찾아와서 할 말이 뭔데? 서연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으로 마련하신 집을 제가 팔아버렸어요. 준호 오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도 안 됐을 때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지금은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넌 이미 그 집 팔아서 돈 챙겨서 잘 살고 있잖아. 무슨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서 온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지 않아요. 그 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5억이나 되는 돈이 2년 만에 다 없어졌다고?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다 없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다 쓴 게 아니에요. 서연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 5억 중에서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했어요. 빚? 무슨 빚?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오빠 빚이요. 사실 준호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투자를 했었어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2억 가까이 날렸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준호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요. 왜 말을 안 했어?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어머니께 걱정 끼치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말했어요. 우리 둘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요. 2억을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3억으로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살아보려고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야?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또 사람을 잘못 믿었어요. 작은 카페를 차리려고 지인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같이 사업하자고 했어요. 본인이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니 돈만 되면 성공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나머지 돈 3억을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사기였어요. 카페는 3개월 만에 망했고 그 사람은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월세방에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돈이 필요해서?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금은 너무 잘 알아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으로 마련하신 집을 제가 함부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준호 오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저를 미워하셨을지 이제는 알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뭐. 준호 오빠 생각하면서요. 오빠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제가 오빠한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준호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준호 생각 많이 해?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생각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빠 얼굴이 떠올라요. 제가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후회만 돼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더 잘할 걸 그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준호 오빠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제 욕심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밥은 먹었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어머니 뵙는 게 너무 떨려서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렸어요. 먹어. 서연이 앞에 밥상을 차려주자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이럴 자격이 없는데요. 그냥 먹어. 밥은 먹고 다녀야지. 제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준호 오빠가 좋아하던 맛이에요.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이에요. 서연이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준호가 생각났거든요. 준호도 제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어요. 한 그릇 뚝딱 비우고는 늘 말했죠.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너 지금 어디 살아? 서연이는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신림동 쪽의 작은 월세방이요. 방 하나짜리 작은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데?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를 미워해야 하는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준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서연이를 용서했을 거예요. 준호는 원래 마음이 넓은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살래? 서연이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네. 뭐라고요? 여기 준호 방 있잖아. 그 방 그대로 놔뒀어. 거기서 살아. 월세 내느니 여기서 사는 게 나을 거야.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격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내가 보기 딱한 거야. 준호 아내였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워. 그러니까 그냥 와서 살아. 대신 조건이 있어.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집세는 안 받을게. 대신 밥해. 나도 나이 들어서 밥하기 귀찮아. 내가 밥 해주고 같이 먹자.
그리고 청소도 좀 해줘. 그 정도만 해주면 돼. 어머니, 서연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서연이는 그날부터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2년 전에 그렇게 나쁘게 헤어졌는데 다시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니 어색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서연이는 약속대로 매일 밥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집 청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불쌍해 보였어. 그리고 준호 생각도 났고, 준호가 살아 있었으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준호 대신 너를 챙겨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서연이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평생 이 은혜 갚으며 살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지만 밤 편의점 일은 그만뒀어요. 제가 말렸거든요. 밤새 일하면 몸 망가진다고요. 대신 저녁에는 집에 있으면서 저랑 같이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서연이가 준호랑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데이트했던 이야기, 결혼식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준호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이유?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배운 건 하나였어요.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거요.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손해본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오빠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조건이 괜찮아서 만났어요. 안정적인 직장, 좋은 성격, 그리고 어머니까지 계시니까 가족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오빠는 저한테 처음으로 따뜻함을 줬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안아줬고, 지켜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죽었어요.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서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고아로 자라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냉정하게 굴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서연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제가 서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온라인으로 공부도 시작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고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카페로 이직했어요. 월급도 조금 올랐고요. 서연이는 번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돈 모으고 있어요. 언젠가 제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작은 카페라도요. 그때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배워서 할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응원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천천히 준비해. 서연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페에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카페 운영에 대해 공부했어요. 주말에는 다른 유명한 카페들을 돌아다니며 공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견했어요. 2년 전 그 냉정하고 이기적이던 서연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저한테 와서 산 지 2년이 된 거죠. 어느 날 서연이가 저를 불러 앉혔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이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요. 제가 2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5천만 원 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통장이 들어 있었고 잔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2년 전에 제가 팔아버린 그 아파트 값이 5억이었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매년 어머니께 5천만 원씩 드릴 거예요. 10년이면 5억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그 돈을 제가 함부로 써버렸으니까요.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서연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받을 수 없어.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제가 거절하자 서연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꼭 받으셔야 해요. 저는 이걸로 제 마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고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제발요. 서연이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만 했어요. 언젠가 서연이가 정말로 카페를 차릴 때 미천으로 주려고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약속대로 매년 5천만 원씩 모았어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서연이가 자기 카페를 열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정말 예뻤어요. 준호 커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 이름으로 카페를 열고 싶어요. 오빠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실 것 같아서요. 서연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았어요. 카페 오픈 날, 저는 첫 손님으로 가게에 갔습니다. 서연이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둘러봤어요. 벽에는 준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었죠. 서연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 거야. 우리 준호 지금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요. 제 말에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서연이의 카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수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진짜 모녀가 됐습니다. 2년 전 그렇게 미워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서연이가 끓여준 커피 향기가 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눕니다. 준호 이야기도 많이 해요. 이제는 슬프지 않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요. 미움과 원망 속에 사는 건 저를 갉아먹는 일이에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난주에 서연이가 또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5년치 돈이 이제 다 모였다며 2억 5천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반 갚았어요. 앞으로 5년만 더 열심히 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도로 서연이에게 돌려줬습니다. 서연아, 이 돈으로 카페 하나 더 내. 사업 확장해. 서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 이미 충분히 받았어. 내가 매일 해주는 밥, 내가 해주는 청소, 그리고 내가 나한테 해주는 웃음. 그게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가져. 내 미래를 위해 써.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도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남겨준 선물 같은 인연이었어요. 처음에는 미웠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미움 대신 용서를, 원망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움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요. 때로는 내려놓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서연이는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저녁에 집에 오면 또 맛있는 저녁을 같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준호 사진을 보며 이야기할 거예요. 오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랑 저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하늘에서 웃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